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낯선 땅에서 가족이 된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번역하는 일입니다. 편견이라는 딱딱한 돌담 앞에 서게 될 때 그 벽을 허물 사랑은 얼마나 끈질겨야 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시골 마을의 오래된 한옥에서 시작됩니다. 햇살보다 눈부신 웃음을 가진 동남아 출신 며느리 린과 예의보다 혈통을 중시하던 시어머니 정숙이 한 지붕 아래에서 부딪히며 결국 상속이라는 이름표 앞에서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숨길 수 없는 피로 얼룩진 상처와 끝내 피어나는 온기를 함께 따라가 봅니다. 경상도의 작은 농촌. 논밭 너머로 붉은 저녁 노을이 내려앉는 언덕 위에 낮은 기와 지붕이 엎드려 있었다. 그 집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낸 듯 기둥마다 갈라진 옹이가 깊었고 마당의 석류나무는 계절마다 무게 다른 열매를 매달았다. 이 오래된 살림을 지켜온 이는 이른을 앞둔 시어머니 정숙이었다. 그는 이웃 사람들 앞에서는 손바느질 하듯 조용히 말을 잇는 단정한 어른처럼 보였지만 가족의 혈통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깐깐하고 고집스러웠다. 정숙이 바로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것은 외아들 민수가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였다. 아들의 입에서 린이라는 낯선 이름이 흘러나오자 정숙은 처음으로 평생 모아두었던 은수저를 탁자에 세차게 내리쳤다. 우리 집안 피가 얼마나 귀한데 딴 나라 피를 들여. 울컥 솟구친 말이 방한 공기를 칼처럼 가르며 삐걱이는 문틈으로 새어나갔다. 그러나 민수는 원목 책상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시를 읊조리듯 차분하게 답했다. 어머니, 이는 나를 살렸어요. 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왼손을 다쳤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녀가 손수고름을 씻고 죽처럼 끓인 쌀국수를 밤새 입에 떠먹여줬어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고도 정숙의 눈동자는 얼음처럼 미동조차 없었다. 식탁 위에 놓인 조청이 끓어넘치듯 검은 신음이 목구멍을 돌아 빠져나왔다. 은혜라면 생명의 빚을 갚고 돌아오라 했어야지. 왜 우리 집 성을 내주겠다는 거냐. 그날 이후 정숙은 매일 종종걸음으로 절에 올라가 부처 앞에서 등을 달았다. 기와 밑으로 떨어지는 촛농이 흘러내리듯 그의 마음도 조금씩 달아갔다. 그러나 달은 차고 기우는 법. 마을 회관 앞 느티나무가 여름 우박에 찢긴 날 결국 정숙의 집 대문 앞에 린이 들어섰다. 노란 하노이 태양을 닮은 스카프를 목에 두른 그녀는 작은 체구에도 어깨가 반듯했고 발끝까지 긴 긴장감이 묻어났다. 린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스스로 준비한 합장 인사를 올렸다. 정숙은 그런 낯선 예법이 마음에 들 리 없었다. 여긴 절이 아니라 내 집이야. 절 차리는 흉내는 불효라며 밀어냈다. 그런데도 린은 묵묵히 고개를 조아리고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면 끝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린의 손을 다독였다. 그 손엔 공장용 오일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결국 혼례는 치러졌다. 마을 예배당 목사와 절스님, 그리고 베트남 대사관에서 파견된 직원까지 오가는 복잡한 절차 끝에 정숙은 하객들 앞에서 입꼬리를 겨우 들어올렸다. 사진사 셔터음 뒤로 린의 눈가엔 눈물이 반짝였지만 정숙은 그 눈물을 가리키며 오늘 입 맞추긴 글렀겠다. 엉망으로 번지잖아라고 속삭였다. 그런 독한 말에도 린은 고개를 숙여 미소 지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정숙은 린을 데리고 마을회관 잔치 자리를 돌았다. 우리 며느리 마리아라고 운을 뗀 뒤 단번에 외국 사람이지만 싹싹해서 곧 적응하겠죠. 뭐라며 칭찬인 듯 아닌 듯 말을 흘렸다. 린을 둘러싼 웃음은 이방의 향기가 섞인 한기에 금세 식어버렸다. 새 가정을 꾸리는 설렘도 잠시. 결혼 첫 달부터 린은 시어머니와 한 방에서 살았다. 안방은 정숙이, 건넌방은 신혼부부의 차지가 될 예정이었지만 정숙은 집안 열쇠를 흔들며 말했다. 이 방은 내 조상 위패가 있던 곳이라 내가 들어가면 조상이 노할 거다. 그냥 내 옆방에 있어라.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엔 셋째 방 안에 얇은 합판문 하나가 벽이 되었다. 밤이면 린은 하노이에서 가져온 작은 라디오를 귓가에 대고 고향 노래를 들었다. 새벽길에 닭이 울고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네라는 가사가 들릴 때마다
그는 한국어 교재를 펼쳐 단어를 받아 적었다. 한편 정숙은 귀가 밝았다. 라디오에서 들리는 낯선 가락이 시골집 기단석에 스미는 걸 허용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새벽, 정숙은 문틈으로 빛을 비추며 말했다. 우리 집에서 무슨 주문 외우는 거냐? 리는 깜짝 놀라 볼륨을 줄이며 노래예요. 고향 노래라고 대답했다. 정숙은 한숨을 쉬며 고향은 저기 남쪽 끝이겠다. 여기선 이 노래가 고향의 아군까지 끌고 올 이라고 몸을 돌렸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리는 새벽 5시부터 주방에 섰다. 한국식 된장국 끓이기부터 배웠다. 정숙이 검은 곰팡이가 핀 가마솥을 들추며 된장은 내 손맛이다라고 가르칠 때 리는 베트남식 어간장을 살짝 곁들였다. 국물이 맑게 우러나자 민수가 정말 맛있다고 환하게 웃었지만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된장의 비린내가 난다. 된장이 망치면 가문의 운이 기울어. 빈정거리는 한마디였지만 리는 다시 국물을 끓이고 허리를 굽혀 밥상을 내왔다. 손등은 뜨거운 김에 데였고 언손등에 쌓인 거칠어진 살결이 저려왔지만 그는 어머니 많이 드세요라고 또박또박 말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결혼 석 달이 흘렀다. 정숙의 눈길은 늘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뒤쫓았다. 저 양반이 어디에 돈을 숨겨두나? 혹시 나라로 송금하지 않나? 친구라고 데리고 온 동남아 여자들에게 뭘 나눠주지 않나 수없이 감시했다. 정숙은 자주 태국식 장미차 냄새가 섞인 정체 모를 상자를 발견했다. 꿰맨 자루 속에서 나온 것은 고향에서 가져온 오칠한 나무그릇과 아버지의 낡은 사각시계였다. 정숙은 그걸 들고 여기서 이런 건 쓸모없다며 바로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러나 리는 아버지 유품이에요라며 양손으로 꾸깃꾸깃 비닐을 다시 펼쳐 품에 끌어안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정숙댁 며느리가 동남아 사람이라는데 돌도 안 지난 아이를 데리고 온다더라. 아니래. 애는 없고. 외국인이라 한국말도 못한다네. 아무튼 그런 며느리 들이면 나중에 재산 다 뜯길걸. 조그만 잡담이 골목 어귀마다 돌았다. 정숙은 그 소문이 싫었지만 어느샌가 자기 입으로도 같은 말을 옮겼다. 린이 이른 아침 배달된 우유를 가지러 나갔다 들어오면 정숙은 이웃에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며느리가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시험 삼아 신문 읽어봐라. 명령 같은 부탁 앞에서 린은 부끄러움에도 또박또박 기사를 읽었다. 가을 바람에 한자어가 많아 혀끝이 꼬여도 그는 뺨이 붉어질 때까지 끝까지 읽었다.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씁쓸하게 눈살을 모았다. 그러나 그는 린, 천천히 해라고만 말하며 더 큰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의 안에 숨은 유약함이 어머니의 강단 아래 눌려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동네 친구 영자와 막걸리를 마시다 농담처럼 말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상속엔 손 못 댈 거야. 우리 민수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술 기운이 가시기도 전에 그 말은 영자의 딸에게 또 그녀의 친구에게로 번졌다. 리는 다음 날 동네 슈퍼에서 듣게 됐다. 동남아 사람들은 상속 못 받는다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요. 그 질문은 칼날보다 차갑고 때로 불보다 뜨거웠다. 리는 식은 콩나물을 비닐에 담으며 간신히 미소 지었다. 법이 정하면 따라야죠. 하지만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니까요. 그 말이 린에게는 염원의 주문이면서 스스로를 붙드는 해일의 둑과 같았다. 그러나 정숙의 마음은 점점 굳어졌다. 어느 폭우 쏟아지던 저녁, 지붕에서 물이 새자 린이 우산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 물줄기가 떨어지는 곳에 양동이를 받쳤다. 비가 그친 새벽, 정숙은 흠뻑 젖은 린의 어깨 위에 검은 숯덩어리처럼 쌓인 피로를 보았다. 순간 잠시 흔들렸지만 익숙한 편견은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외국 며느리는 원래 강하다. 우리 민수 힘들다고 내 팔다리까지 빌려갔을 게 틀림없어. 그런 생각은 돌처럼 단단해졌다. 동시에 리는 그 돌을 기어코 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민수와 자신 앞으로 세워질 미래를 위해 어머니에게 진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시어머니의 생일이었다. 고즈넉한 파란 산등성이에 안긴 집에 드문드문 핀 진달래가 봄 소식을 전하던 날, 이는 베트남 전통 쌀 케이크인 반증을 새벽 4시에 일어나 쪘다. 한복을 대신해 연한 분홍 아오자이를 차려입고 다정히 노트를 펼쳐
생일 축하드립니다라는 한글을 글씨체가 무너지도록 반복해서 썼다. 이내 오전 9시 아들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다. 그러나 정숙은 케이크를 내려놓는 민수 손등을 가볍게 툭 치며 말했다. 내 생일은 음력이지. 왜 양력으로 챙겨. 그러고는 요란하게 포장지를 벗겨내며 흰 생크림 위 빨간 딸기를 툭 던져버렸다. 리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라고 조심스레 쌀 케이크를 내밀었지만 정숙은 냉소를 거두지 않았다. 냄새부터 낯설다. 이걸 먹으면 조상이 놀라 도망가겠다. 리는 미리 준비해둔 쌀로 만든 술과 보름달 모양의 떡을 꺼냈지만 정숙은 그것도 아닌가 싶어 결국 여김없이 돌려 세웠다. 그날 밤 리는 몰래 씻은 눈물로 베개가 젖었다. 그럼에도 그는 전통과 가족이라는 낱말이 새겨진 두꺼운 사전을 펼쳐놓고 메모지에 하나씩 단어를 적어갔다. 효도, 공경, 유산, 유언, 상속 뜻을 살펴보며 자신이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자리를 되새겼다. 방밖 어둠 속에선 작은 숨소리들이 낡은 집 기와 사이로 새어나갔다. 정숙은 누운 채로도 탁한 한숨을 쉬었고 민수는 잠결에도 두 손을 모아 불안하게 비볐다.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도 같은 방음벽 하나에 기대어 세 사람의 첫 번째 봄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들녘엔 벼이삭이 고개를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햇볕보다 더 빠르게 논으로 나가 낫지를 재촉했지만 정숙은 집 안창호지 뒤에서 며느리의 그림자를 엿보는 일에 더 바빠졌다. 린이 안방 옆 창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곧바로 뒤따라가 여닫이 문을 밀어보고 좁은 서랍을 뒤적여 먼지를 털었다. 어느 날 그녀는 린의 바느질 상자에서 금빛 동전이 든 작은 봉투를 찾아냈다. 베트남 국세가 찍힌 동전이었다. 정숙은 그것을 천으로 감싸 품에 넣고 저녁 밥상에서 꺼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내 조국 돈이냐? 시집살이 하면서 몰래 챙겨둔 비상금인가 보네. 이는 미리 설명할 새도 없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제사 때 쓰려고 남겨둔 기념주화예요. 돈이 아니라라고 해명했지만 정숙은 불쑥 손을 뻗어 그 동전을 쟁반 위에 내팽개쳤다. 금속이 철판에 부딪히며 낸 쇳소리가 저녁 공기를 갈랐다. 민수는 숟가락을 놓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러나 말끝이 입안에서만 맴돌 뿐 그 또한 아무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정숙의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외국 며느리가 돈을 모아 결국 내 전답을 빼앗아 갈 거야라는 망상은 한밤중 꿈속에서도 그림자처럼 달라붙었다. 그녀는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인 상속 규정을 물었고 동네 통장에게까지 손을 써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느냐고 집요하게 캐물었다.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 국적이 달라도 부부라면 상속권이 있다는 법조항이었지만 정숙은 그조차 믿지 못한 채 그럼 국적 취득 전에 내 아들이 먼저 재산을 증여받으면 문제없지. 라는 꼼수를 궁리했다. 그날 밤 사문서 양식이 프린트된 종이가 안방 책상에 흩어졌다. 리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우연히 마을 우체부가 가져온 등기 봉투를 정숙 대신 받아 펼쳤다가 증여계약서라는 제목 위에 민수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보았다. 그녀는 서둘러 봉투를 접어두었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하게 식었다. 같은 저녁, 리는 민수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 땅을 왜 갑자기 증여받으려 해요? 어머니 뜻이에요. 민수는 생전 처음 보는 지친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았다.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셔. 당신 국적 얻으면 혹시 나라로 돌아갈까봐. 그 순간 리는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난 당신이 있는 곳이 내 나라예요. 그런데도 난 믿음조차 얻지 못했네요. 그 말끝이 떨리자 민수는 두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며칠 뒤 정숙은 마을 이장네 집 잔치상에 초대받았다. 동네 사람 20명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누군가 농담처럼 물었다. 정숙네 며느리, 한국말 좀 늘었어? 정숙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글쎄, 국적도 없으니 말이 늘어봤자지. 옆자리 안하기 요즘 외국인 며느리 잘만 살던데라고 거들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우리처럼 대대로 농사짓는 집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술자리는 웃고 떠드는 소리로 뒤덮였지만 그 조롱이 잔칫집 문을 넘어 골목길까지 떠돌 때
이미 누군가는 린에게 그 말을 전하고 있었다. 린은 그날 저녁 빈 마당 우물가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다. 깜박이는 별빛 사이로 흐르는 저녁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그는 상속이라는 단어를 소리 내어 중얼거리며 우리말의 어감과 베트남어의 어감이 어떻게 다른지 곱씹었다. 고향에서는 부모가 돌아가면 재산을 자식들끼리 평등하게 나눈다는 오래된 관습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장남에게 집중되는 유산이 많다는 것도, 며느리가 시댁 재산에 관여하면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보다 진한 것은 정 없고 정보다 끈질긴 것은 사랑이라 배웠기에 린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그는 탁본용 한지를 꺼내 들고 시어머니의 산소가 있는 뒤뜰로 갔다. 가족이 되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라는 짧은 문장을 한글로 적어 묘비 앞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모아 이국의 예법대로 머리를 조아렸다. 그날 오후, 정숙은 장독대 옆에서 그 메모를 발견했다. 반듯한 한글 자획 사이에 묻어있는 생경한 필력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구겨 부뚜막 불 안에 던져 넣었다. 종이가 활활 타오르며 검은 재가 되자 린은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눈물 한 줄기가 옷깃을 적셨지만 그는 뒤돌지 않았다. 오히려 방으로 돌아가 다음 교재를 폈다. 가족법 제천조 상속순이라는 법률 용어들을 받아 적으며 동네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신청했다. 이후 린은 매주 목요일 오후면 버스 2번을 갈아타고 시내로 나갔다. 통역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상담실 문턱을 넘는 그의 뒷모습은 작지만 단단해 보였다. 정숙은 린이 집을 비울 때마다 불안이 증폭되었다. 결국 변호사도 끼고 우리 집 재산을 노리겠지라는 확신은 반머리 풀처럼 자라나 거칠게 뻗어나갔다. 그는 동네 점집까지 찾아가 외국 며느리가 재물운을 갉아먹는다는 말을 듣자 마당 모퉁이에 검은 소금을 뿌려 아군을 막았다. 그 모습을 본 린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신이 선물한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는데 시어머니는 미신조차 끌어다 벽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민수가 도시 출장에서 돌아왔다. 지친 얼굴로 현관을 들어선 그에게 정숙은 증여계약서 사본을 내밀었다. 이번 주 안에 도장 찍어라. 이대로 가다간 우리 재산이 어딘가로 사라진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린은 우리 가족이에요. 정숙은 탁자를 쾅 치며 가족? 내가 족보를 아느냐. 피가 다르다고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건넌방 문을 타고 나온 린의 작은 발소리가 거실로 다가왔다. 그는 또렷한 한국어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상속받고 싶어서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민수, 나를 믿어? 민수는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 손은 떨렸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더 깊이 등을 돌렸다. 저 손잡은 거 나중에 후회할 줄 알아라. 내 재산 너희 줄 생각 없다. 그 말에 린은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그러다 문득 고모에게 배웠던 베트남 속담이 떠올랐다. 물은 배를 띄우고 또 전복시킨다. 사랑도 재산도 마음가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파국이 될 수도 있다는 뜻. 린은 눈을 뜨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전 한국 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전 무엇보다 어머니 마음을 더 얻고 싶어요. 제가 땅을 받으려 한다면 그건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일 뿐이에요. 한동안 정숙은 아무 말이 없었다. 대신 한기가 서린 침묵이 거실 기둥을 타고 내려왔다. 그리고 이틀 뒤 마을 이장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다. 정숙의 남편, 그러니까 여러 해 전 산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안채 주인의 숨겨진 유언장이 새로 발견됐다는 소식이었다. 보험사에 보관됐던 서류 상자가 만기 해제되면서 빛을 본 그 유언장엔 내 모든 농지와 가옥은 내 자식 민수와 그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상속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다. 정숙은 서류를 받아든 채 응급실 침상처럼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10여 년간 신앙처럼 믿어온 우월한 족보를 한순간 허물어뜨리는 지진이었다. 옆에서 서류를 넘겨보던 린은 놀랍도록 담담했다. 기다려온 대답을 얻은 것만 같았다. 저녁, 정숙은 밥상을 물리고 방 안 등불도 끈 채 앉아 있었다. 대청마루를 건너온 벌레 울음만이 숨을 쉬었다. 그때 린이 맨발로 조용히 안방 앞에 섰다.
그는 문을 열지 않고 말했다. 어머니, 전 유언장을 몰랐어요. 그래도 어머니 마음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대답은 없었다. 리는 문을 조금 밀어보았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정숙의 등이 굽은 채 떨리고 있었다. 리는 더 다가가지 않고 낮게 속삭였다. 아버님 뜻은 가족이 서로 지켜주라는 것 아닐까요? 전 그 뜻을 이룰 준비가 돼 있어요. 정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밤, 한 집 은살에 기대어 서로의 그림자만 포개진 채 두 사람은 긴 시간을 보냈다. 새벽이 오기 전까지 그 문틈은 닫히지 않았다. 리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뜨거운 이슬처럼 맺힌 눈물을 삼켰다. 바깥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갈등은 깊어졌고 그 갈등 속에서 피어날 믿음 또한 긴 호흡을 요구하고 있었다. 민수는 방문 앞에서 그 모두를 지켜보며 아내가 돌아서자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리는 그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잔잔한 숨결이 서로의 귓가에 닿았고 마당을 가르는 첫 새소리가 어둑한 돌담 위로 번져나갔다. 고요 속에 흐르는 경랑은 아직 잠들지 않았지만 사랑은 거친 파도에도 부서지지 않는 작은 등불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장마가 끝난 뒤 찾아온 맹렬한 더위는 논두렁에도 사람들 마음에도 균열을 냈다. 정숙은 식구들 더위를 식히라고 얼음 동동 띄운 매실차를 내주면서도 린에게는 물 한 잔도 먼저 건네지 않았다. 대신 동네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영양제 병을 들려주며 이거라도 먹고 고향 생각 좀 줄여라며 비아냥댔다. 린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끝에 숨겨진 악의는 곧 서늘한 바람이 되어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손수 끓인 매실청을 작은 유리병에 담아 시어머니 방 앞에 놓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병은 터진 매실 껍질처럼 창고 한쪽에 굴러떨어져 있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정숙의 의심은 쉬지 않았다. 그는 이장과 통장에게 서류를 부탁해 외국인 배우자, 귀화 절차와 소요, 기간을 꼼꼼히 파악했다. 밤마다 장롱 속 적산가옥식 문갑을 열어 보물처럼 숨겨둔 토지대장, 임야도면을 펴고 또 접으며 애써 마음을 부풀렸다. 국적을 못 따면 상속 못 받지라는 희망이 그의 뇌리를 지배했다. 반면 리는 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읍사무소에서 한국사 검정시험 문제집을 구해와 새벽마다 공부했고 베트남 이주 여성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도우며 추천서를 받았다. 하루 4시간 자는 생활이 이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헛간에서 굵은 비료 포대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비명을 들은 린이 급히 달려와 부축하려 하자 정숙은 팔을 뿌리쳤다. 이 손 필요 없어. 격한 외침에 놀란 닭들이 회를 쳤다. 하지만 곧 쏟아진 통증에 정숙이 주저앉자 리는 망설임 없이 등을 내주어 시어머니를 안방까지 부드럽게 옮겼다. 민수는 회사를 조퇴해 병원 진료를 예약했으나 정숙은 끝내 거부했다. 대신 린이 밤새 찜질팩을 데워주고 허리에 파스 대신 고향에서 배운 약초찜을 올려주었다. 뜨거운 김이 허리골을 덮을 때마다 정숙은 이를 악물고 견뎠지만 새벽녘 미열이 내려가자 움켜쥔 손등이 조금 누그러졌다. 회복기에 접어들 무렵 정숙은 마루에 앉아 린이 끓여준 북엇국을 홀짝였다. 장작 불량이 배인 국물에 코끝이 찡했지만 그는 이를 숨겼다. 대신 아랫목을 정리하던 린에게 싸늘히 물었다. 네가 이 국 약초로 손댄 거 내 허리가 덧나면 내 책임인 거 알지? 이는 미소도 눈물도 아닌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프시면 언제든 병원 모시고 갈게요.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사동감이 허리 고쳐도 내 마음은 못 고친다라고 속삭였다. 그 말이 부엌 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때까지 방 안공기는 더운 숨만 맴돌았다. 며칠 뒤 정숙은 회복 선물이라며 이웃 아주머니들과 절집 공양간으로 나들이를 떠났다. 리는 도시로 귀화 서류 접수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지만 시어머니 걱정에 버스를 포기하고 함께 나섰다. 절 앞 석축 길을 오르다 돌계단에서 미끄러진 정숙을 린이 기민하게 붙잡아 위험을 막았다. 주변 아주머니들이 사위집 며느리 참 든든하네라고 웃자 정숙은 머쓱했지만 금세 가만 보니 체격이 작아도 외국 여자라 힘은 있지라며 체면을 세웠다.
그 말이 지나친 칭찬인지 외려 빈정거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리는 그냥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절 마당 국밥집에서 점심을 먹다 말고 정숙은 이웃에게 은근슬쩍 내 재산이 전부 민수 앞으로 증여되면 걔가 며느리랑 반씩 나눌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털어놨다. 그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 다음 날엔 마을 카카오톡 방에까지 떠돌았다. 리는 그 사실을 이주 여성 모임 친구에게 전해 듣고서도 민수에게선 숨겼다. 대신 그는 서류를 다시 챙겨 혼자 시청으로 떠났다. 시청 민원실에서 1시간 넘게 줄을 선 끝에 담당 공무원과 마주했을 때 리는 떨리는 손으로 결혼이민의 부육 비자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내밀었다. 귀화하고 싶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담당자는 서류를 훑으며 미소를 지었다. 남편분 동의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 짧은 문장이 린의 가슴을 쿵 두드렸다. 귀갓길, 노을빛이 논두렁을 물들였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린은 민수를 붙잡고 말했다. 귀화 동의서에 서명해줘요. 민수는 놀라며 어머니 눈치부터 살폈다. 정숙은 거실에서 TV 소리를 높여놓고 있었다. 민수는 린을 방으로 끌고 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어머니 건강도 안 좋고 마음이 예민해. 조금만 기다리자. 린은 눈을 감았다가 떠올랐다. 기다린 만큼 상처는 깊어져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장마 뒤 갯벌처럼 깊은 절박함이 있었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내일 회사 끝나고 읍내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볼게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다음 날 민수를 태운 버스가 떠난 뒤 정숙은 방안을 뒤지다 귀화 절차 안내서를 발견했다. 그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다. 곧바로 밖으로 뛰어나가 창고 문을 열고는 결혼사진 액자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마당 한복판, 태양 아래 그 액자를 깨뜨렸다. 유리 파편이 튀자 달들이 놀라 달아났다. 그 소리에 달려 나온 리는 멍하니 깨진 액자를 바라봤다. 사진 속 결혼식 날 그녀를 안아주던 민수의 웃음도 갈갈이 찢어져 있었다. 정숙은 두 손으로 파편을 쓸어 모으며 악다구니를 질렀다. 내가 허락한다고 생각했냐? 내 유산은 내 손으로 지키겠다. 이는 손등을 베인 피를 보며 비로소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해질녘 민수가 돌아왔다. 마당 한가운데 깨진 유리 조각이 반짝이고 그 옆에 린이 무릎 꿇은 채 파편을 줍고 있었다. 민수는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이미 손바닥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항의하려 했으나 정숙은 방 안에 틀어박힌 채 문을 잠갔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도 소리 죽인 욕설도 함께 뒤엉켜 민수의 마음을 헝클었다. 린은 그를 말렸다. 당신이 어머니와 부딪히면 우린 다친 마음을 더 키울 뿐이야. 그러고는 붕대를 맨 손으로 남편의 등 뒤를 토닥였다. 그 손길에 민수는 눈물을 삼켰다. 밤이 깊어갈수록 린은 더욱 확신했다. 기다림만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다고. 그새 서류를 보내준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남편 동의 없이도 귀화 준비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배우자 협조 없으면 시간 걸리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이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여름벌레 울음이 창살을 타고 들려왔고 몸속 어딘가에서 묘한 열기가 솟구쳤다. 상속은 권리이자 책임이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듯 내뱉은 그 말은 작은 봉화처럼 마음속에서 타올랐다. 며칠 뒤 정숙은 이웃 법무사에게 전화해 증여계약서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법무사는 유언장에 공동상속 조항이 있기에 아들과 며느리 모두 소명 없이 권리를 갖는데 자진 증여를 하면 오히려 증여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숙은 수화기를 던질 듯 내려놓았다. 그날 밤 그는 틈만 나면 열어보던 금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혹시 누군가 손댈까 노심초사한 탓이다. 하지만 그 불안은 오히려 그의 눈빛을 흐리게 만들었다. 갈등은 집 안을 넘어 마을 전체로 번졌다. 어느 여름 축제 날 정숙은 부녀회 회의 자리에서 나는 우리 땅을 헛되이 쓰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했다. 린이 뒤늦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회관 내부가 술렁였다. 외국인 며느리가 땅 차지해도 되나? 시대가 어느 땐데 그걸 걱정해. 그래도 시어머니 마음 이해해야지. 안팎으로 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린은 회관 문턱에 서서 모두에게 인사한 뒤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시어머니 재산을 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 집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짧지만 울림 있는 한마디의 일부는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고개를 저었다. 정숙은 펄쩍 뛰어올라 회관을 나가버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비어있는 부엌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냉장고 문엔 린이 한글과 베트남어로 함께 쓴 메모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 며칠만 친정 같은 친구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마음이 진정되면 돌아오겠습니다. 정숙은 메모를 구겨 손에서 떨궜다. 분노보다 큰 감정은 허망함이었다. 텅 빈 집안에 바람이 서슬퍼런 휘파람을 불어넣었다. 민수는 아내에게 수십 통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리는 도시의 친구 집 작은 방에 몸을 맡겼다. 벽 한편에 놓인 작은 불상을 향해 합장하며 용서와 용기를 주소서라고 속삭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귀화 신청서와 함께 배우자 동의서 제출 예정 칸에 사유서를 첨부해 다시 시청으로 걸어갔다. 사유서 한글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혔다. 가족이란 피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의지로 완성됩니다. 그 시각 정숙은 빈집 안에서 혼잣말을 했다. 집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는데 방 안달력엔 다가오는 추석 날짜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다. 시계 초침이 축 늘어진 고무줄처럼 느리게 흘러갔고 외려 그의 가슴은 제잘되던 며느리의 발음 교정 소리가 그립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끝끝내 아이고 속이 뒤집힌다였다. 민수는 휴가를 내어 아내를 찾아갔다. 친구 집 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린을 마주한 순간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나서야 했는데. 린은 눈시울을 붉혔지만 차분히 말했다. 이젠 우리 둘이 아니라 셋이 해결해야 해요.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낮게 그러나 확고하게 결심이 섞인 숨소리가 배어 나왔다. 민수는 아내 손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약속할게. 이번에는 내 가족을 지킬 거야. 갈등은 깊어졌고 이제는 상속 문제를 넘어 존엄의 문제로 번졌다. 린이 집을 비운 채로 맞게 될 추석.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야 할 진심의 무게가 기름 부은 심지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아직 누구도 종착점을 보지 못했지만 폭풍 전야의 정막이 마당 돌담을 타고 피어올랐다. 달빛 아래 세 사람의 운명은 실금이 간 도자기처럼 아슬아슬했다. 그 실금이 깨지느냐, 금빗수리로 더 단단해지느냐는 이제 곧 닥칠 변화가 결정할 것이다. 추석이 다가오자 마을 곳곳엔 햇살보다 짙은 들기름 냄새가 배었고 고산마다 송편 빚는 노랫가락이 흘렀다. 그러나 정숙의 집은 조용했다. 린이 떠난 뒤 정숙은 장독대에 하얀 보자기를 씌워두고 매일 아침 장독 뚜껑을 열어 맛을 보았다. 된장 속잔 기운은 변함없었지만 혀끝에 미묘한 씁쓸함이 남았다. 전에 린이 어간장을 조금 섞는다며 쭈그려 앉아 뒤적이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외국 손맛 섞여서 그래라고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허기가 피어올랐다. 밤이면 정숙은 윗목 장롱 속 사진첩을 꺼냈다. 민수가 유치원 시절 까무잡잡한 얼굴로 웃던 사진. 남편이 논두렁에서 아들을 어깨에 태우고 활짝 웃던 사진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미니 렌즈 속에 없는 게 당연하다는 듯 빈 자리가 도드라졌다. 사진첩을 덮고 나면 맥박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라고 속으로 외치지만 그 다짐은 갈라진 논둑처럼 푸석푸석했다. 린 또한 변했다. 친구 집 작은 방에서 자취를 하는 동안 그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한국사 능력 검정 대비 교재엔 관련 연도와 사건이 빽빽했고 그는 사건마다 시어머니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려 빈 곳에 메모했다. 조선시대 호적법정숙 어머니가 강조한 족보의식, 식민지 농지령 땅의 가치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신 이유, 역사적 사실을 인간적 경험으로 꿰어 맞추며 그는 알게 모르게 정숙을 이해하려 했다. 이해가 용서를 의미하진 않았지만 상처를 파고드는 쐐기를 빼내려면 상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걸 배웠다. 공부가 끝나면 그는 근처 요양원으로 봉사활동을 나갔다. 검버섯진 살이 투박한 할머니들의 손을 마사지해드리며 고향에 있을 어머니 생각나요라고 말하면 할머니들은 그 마음이 효도지하며 주름진 손끝으로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 온기가 식지 않도록
링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5번은 더 손을 맞잡듯 포겠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물 방도를 찾았다. 그는 일 끝나면 곧장 시내 변호사 사무실로 향해 상속세 절감 방법과 증여 시나리오, 공동명의 신탁안까지 꼼꼼히 물었다. 하지만 서류를 설명하던 변호사가 마지막에 던진 말이 목을대를 꽉 조였다. 재산이든 가족이든 신뢰가 기본입니다. 민수는 서류를 양손에 쥔 채 사무실을 나와 거리 한복판에서 한참 서 있었다.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틈에서 그는 신뢰라는 단어를 되뇌었다. 집으로 가는 동안 결혼식 날 린의 두 손을 잡고 끝까지 지켜줄게라던 자신의 맹세가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약속은 종이보다 약했고 현실의 고비는 약속보다 두꺼웠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가 거실에서 쌀가마니를 홀로 옮기는 모습을 보고 달려갔다. 무릎이 시큰거릴 텐데도 정숙은 할 수 있다고 고집했다. 쌀자루를 내려놓자 그의 이마에 굵은 땀이 맺혔다. 민수는 조심스레 린이 돌아오면 도울 거예요라고 말했다. 정숙은 차갑게 웃었다. 돌아올까? 외국인 며느리들은 마음 바뀌면 금방 떠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순간 멈칫했다. 자신이 뱉은 말이 결코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비명이란 걸 깨달았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만약 린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라는 물음이 망치처럼 내려쳤다. 며칠 뒤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될 뻔했다. 시골길을 달리던 버스에서 일어난 사고 소식이 SNS를 통해 번졌다. 승객 명단에 외국인 여성이 있다더라는 뜬소문은 순식간에 돌았고 정숙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란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그는 망설임 없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린이 괜찮다 확인하고 와라고 다그쳤다. 민수는 입술을 꾹 다물고 사고 현장까지 달려갔으나 린이 아니라 필리핀 유학생이었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돌아오는 길 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하셔서 다행이네요라고 말했지만 정숙은 침묵을 삼킨 뒤 다 그런 건 아니야라고만 답했다. 그 짧은 문장은 실금 낀 얼음 위로 떨어진 한 방울의 뜨거운 물 같았다. 사고 소식 이후 정숙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공백이 생겼다. 집 안을 청소하다 보면 린이 정리해둔 허브 화분에서 작은 새잎이 솟아난 걸 발견했고 창문에 걸린 레이스 커튼 사이로 비치는 오후 햇살이 린의 피부색과 비슷해 보였다. 한낮이면 그 햇살에 비친 먼지 입자가 아지랑이처럼 흔들렸고 그는 그 안에서 린이 비빔국수에 고수 잎을 다져 넣으며 웃던 모습을 떠올렸다. 웃음소리는 환청처럼 귓속을 맴돌았다. 동시에 그 웃음을 내가 빼앗은 것은 아닐까라는 가느다란 죄책감이 싹 텄다. 린에게도 변화가 감지됐다. 친구 집에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 재방송을 보다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껴안는 장면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 옆에 있던 친구는 구수한 사투리로 울지 마. 언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토닥였지만 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만 변해도 안 돼. 어머니도 마음을 여셔야 해. 그날 밤 그는 다이어리에 한국어로 달필 같은 글씨를 빽빽이 적었다. 용서와 존중이 같은 쪽에서 시작될 수는 없지만 먼저 손 내미는 쪽이 이긴다. 스스로에게 보내는 경문이었고 동시에 시어머니에게 띄우는 마음속 편지였다. 추석 전날 린은 돌연집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새벽 4시 그는 시내시장 길목에서 노란 달걀호박과 분홍대야, 표고버섯 주머니를 샀다. 그리고 베트남식 월남쌈 재료와 한국산 약갈비를 함께 챙겼다. 두 나라 맛을 한 상에 올리자라는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그 자체로 상징이었다. 버스 통해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별들이 지친 몸을 위로했고 버스가 굽이굽이 언덕길을 돌 때마다 마음속 망설임도 함께 흔들렸다. 그러나 집 대문을 본 순간 그 망설임은 이내 사라졌다. 정숙은 차례상 준비로 분주했다. 맑게 씻은 밤톨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대문이 열리고 린이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다. 순간 두 사람 시선이 맞붙었다. 정숙 입술이 떨렸다. 말이 채 나오기 전에 린이 먼저 허리를 굽혔다. 추석 잘 보내세요. 어머니. 정숙은 입을 때려다 다시 다물었다. 손에 들고 있던 대추가 쿵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땅콩 껍데기같이 쓴 침이 목으로 넘어갔으나 그는 몸을 돌리지 못했다. 린이 다가와 대추를 주워 올리며 말했다.
대추는 한 알만 먹어도 달콤하대요. 어머니도 달콤한 추석 되시길. 그 말에 정숙은 내가라고 중얼거리다 목이 메었다. 눈가에 먼저 뜨거움이 고였고 그 뜨거움이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눈꺼풀이 바르르 떨렸다. 리는 마루에 돗자리를 깔고 양국 음식으로 상을 차렸다. 월남쌈엔 시래기 나물 대신 참깨 소스 버무린 시금치를 넣었고 약갈비 위엔 라임즙을 살짝 뿌렸다. 향이 집 안에 퍼지자 정숙은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들었다. 민수는 숨을 죽이며 세 사람 상석을 바라봤다. 첫 입을 떼기 전 린이 조용히 그들의 그릇을 맞바꿔 놓았다. 어머니 그릇이 제 자리, 제 그릇이 어머니 자리예요. 서로 입맛을 바꿔보면 마음도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한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약갈비를 작은 이로 뜯었다. 입안 가득 퍼진 라임 향이 의외로 익숙했다. 문득 예전에 남편이 베트남 출장에서 사온 라임 캔디가 떠올랐다. 사탕 껍질을 벗기며 향이 묘하다던 어린 민수 얼굴도 함께 떠올랐다. 그 기억이 혀와 코 속에 퍼지자 정숙 눈가엔 또다시 물기가 올라왔다. 이게 그렇게 달았나. 그는 중얼거리며 연신 손등을 훔쳤다. 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도 잘린 호흡처럼 뜨거운 긴장이 가득했다. 상차림이 끝난 뒤 민수는 어머니 앞에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이건 집을 세 사람 공동 명의로 올리는 신탁안이에요. 상속 전에 미리 합의하면 세금도 줄고 다툼도 없대요. 정숙은 공동명예라는 단어의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린이 곧바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받는 몫은 언제든 포기할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우리 가족이 갈라지는 걸 더는 못 견뎌요. 그 말에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린의 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예전 깨진 액자 파편에 다친 흔적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것이다. 정숙은 그 붕대를 바라보다 시선을 피했다. 목젖 너머로 뜨거운 것이 솟아올랐고 말 대신 한숨만 새어나왔다. 추석 달이 휘영청 떠오른 밤. 세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송편을 나눠 먹었다. 짙은 달빛 아래 린의 그림자가 정숙의 그림자와 겹쳐졌다 흩어졌다. 그 모습이 수묵화처럼 번지자 정숙은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네가 떠난 뒤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 말꼬리가 떨렸지만 그는 계속했다. 난 우리 핏줄 지키는 게 내 생일 줄 알았어. 그런데 그 핏줄이 숨막히게 나를 족쇄로 묶었더라. 고백에 가까운 낮은 속삭임이었다. 린은 자신의 그림자 위에 손을 포겠다. 달빛이 손끝을 부드럽게 감싸자 그 빛 속에서 두 사람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하나로 포개졌다. 민수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다. 눈앞에서 벌어진 작지만 깊은 화해의 조짐을 해칠까 두려워 숨소리조차 가늘게 죽였다. 달빛은 그들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무거웠던 공기가 서서히 풀리듯 긴장으로 굳어있던 세 사람 심장도 한 박자씩 천천히 리듬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그 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추석이 지나고 논두렁에 뿌연 물 한 개가 깔릴 무렵 정숙은 마을 보건소에서 허리 물리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들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른 새벽부터 집안 살림을 돌보던 습관이 남아있어 침상에 오래 눕는 일이 더 불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새벽, 부엌에서 작은 물소리가 났다. 린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포개 놓은 약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시는 중이었다. 정숙은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자리에 누운 척 눈을 감았다. 잠시 뒤 린이 안방으로 들어와 수별이 가득한 수건을 허리 위에 조심스레 얹었다. 말없이 전해진 온기가 묘하게 따뜻해 허리를 타고 배까지 번졌다. 정숙은 억지로 숨을 고르며 이 여자 손끝이 이렇게 부드러웠나 생각했다. 한참 후 린이 방을 나서자 그는 조용히 눈을 뜨고 허리춤에 남은 열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젖은 것이 손바닥에 잔잔히 남았다. 그날 아침 밥상엔 고추장 양념을 살짝 뺀 갈치조림이 올랐다. 정숙이 젓가락을 들다 싱겁다고 투덜거리자 린은 미리 준비해둔 멸치액젓 한 숟갈을 내밀었다. 어머니 입맛에 맞추려면 조금씩 조절해야 해요. 정숙은 흘끗 보았을 뿐 무심히 밥을 떠 넣었다. 그런데 손맛이 익숙했다. 남편이 살아생전 즐겨 먹던 바로 그 간이었다. 혀끝에 번지는 익숙한 맛이 심장을 툭 건드렸다. 정숙은 눈길을 피하며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 사이 민수는 서류 봉투를 들고 출근길에 나섰다.
그는 현관 앞에서 린에게 귓속말처럼 속삭였다. 오늘 저녁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불안이 번져 있었다. 해가 중천에 오르자 정숙은 삽을 들고 텃밭에 나갔다. 허리를 굽히기 어렵다며 민수가 금지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조금 파다 허리가 욱신거리자 삽자루를 짚고 숨을 골랐다. 그때 뒤에서 그림자가 드리웠다. 린이 착용한 목장갑 위로 흙먼지가 묻었고 손엔 가벼운 꽃삽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삽을 주고받으며 보리 새싹과 무씨앗을 뿌렸다. 정숙이 씨앗을 흩뿌려 놓으면 린이 뒤따라 흙을 덮었다. 땡볕 아래서 함께 호미질을 하다 보니 어느새 땀이 비 오듯 흘렀다. 린이 시원한 물병을 내밀었지만 정숙은 선뜻 받지 않았다. 대신 물병 위에 떨어진 린의 땀방울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땀이 꿀방울처럼 반짝이며 햇빛에 번득였다. 정숙은 지그시 입을 열었다. 시골살이 힘들 텐데 고향이 그립지 않니? 이는 물병을 내려놓고 허리를 폈다. 그리워요. 그래도 저한텐 여기서 배운 것들도 많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흘속 씨앗 위로 내려앉은 무거운 공기가 조금 거쳤다. 오후엔 동네 경로당에서 김장 준비 모임이 있었다. 린은 이주 여성 친구들과 함께 참석해 김장 양념을 배우기로 했고 정숙도 부녀의 총무라 빠질 수 없었다. 처음엔 맞은편에 앉아 서로 시선을 피했지만 양념 그릇을 돌리다 고춧가루가 한꺼번에 퍼지며 두 사람 모두 기침을 했다. 이웃 아주머니가 물 좀 떠와야지 하자 린이 서둘러 일어났고 그 틈에 정숙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동시에 손이 닿아 양은 대접을 부딪혔다. 뜨거운 양념이 튀어 정숙 앞치마에 묻자 린이 당황해 헝겊을 꺼냈다. 그러자 옆에서 보던 이장이 푸근하게 웃었다. 모녀 같구먼. 순간 정숙 표정이 굳었고 린은 머뭇거리며 뒷걸음쳤다. 그러나 이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믿고 맡기면 김장도 금방 끝나지. 그의 농담에 경로당 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정숙은 곧 들고 있던 대접을 내려놓으며 한마디 내뱉었다. 그렇겠죠.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억센 살결 뒤로 다 풀리지 않은 매듭이 보였다. 해질 무렵 김장거리 운반을 마치고 귀가한 뒤 이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다. 방 안에서 허리찜질을 하던 정숙이 냄새를 맡고 나와 오늘은 미역국이냐고 묻자 린은 조심스레 설명했다. 결혼할 때 어머니께서 해주신 레시피 따라했어요. 들깨가루 조금 넣으니까 더 고소하네요. 정숙은 한 숟가락 맛보고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맛이 나쁘지 않네. 이어 진저리 치듯 덧붙였다. 베트남 사람이라도 끓이면 미역국 맛이 미역국이지. 그 말은 칭찬도 빈정도 아닌 어정쩡한 화해의 의사였다. 린은 그 미묘한 틈을 놓치지 않았다. 맛은 나라를 안 가리니까요. 두 사람 눈길이 다시 마주쳤고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저녁 늦게 민수가 귀가했다. 손엔 공증사무소 서류와 함께 사과 한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어머니 앞에 앉아 깊이 허리 숙였다. 어머니, 상속 이야기는 오늘 끝내고 싶어요. 며느리도 우리 가문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정숙이 반발하려 하자 민수는 서류를 펴보이며 설명했다. 이건 신탁 공증이에요.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 전답은 어머니 명의고 저와 린은 관리 책임만 집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도 땅은 팔지 않고 손주 세대까지 공동으로 보존하도록 계약해놨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다. 린도 상속 지분을 포기하지 않겠대요. 대신 땅을 지키는 책임도 함께 지겠다고 했어요. 정숙은 서류를 들여다봤다. 복잡한 조항 사이에 문화재적 가치가 반영된 전통가옥 유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 문장이 오래 머물렀다. 남편이 생전에 고집하던 집을 그대로 지키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눈을 들어 린을 바라봤다. 린은 입술을 깨물고 낮게 말했다. 어머니, 전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이 집을 다문화 가정 농촌 체험관으로 바꾸고 싶어요. 베트남과 한국 음식 같이 나누고 외국 며느리들이 시골에서 적응할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요. 땅은 팔지 않고 문화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싶어요. 정숙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었다. 체험관. 남의 집 구경거리로 만들자고? 민수가 거들었다. 사람들이 오가면 농산물도 팔리고
마을도 활기차질 거예요. 어머니도 농사 계속 지으실 수 있고요. 정숙은 손끝으로 서류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다. 머릿속에 남편과 어린 민수가 함께 노을진 마당에서 수박을 쪼개 먹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추억이 체험관이라는 외국 풍경과 겹치자 서늘한 경계가 조금씩 녹았다. 그 길로 정숙은 손에 쥔 서류를 내려놓고 헛기침을 했다. 땅이야 어떻게 하든 결국 우리 집안 사람 몫이지.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절대로 함부로 팔면 안 된다.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네, 어머니 하고 답했다. 린도 얼굴이 활짝 피었다. 그러나 정숙은 웃지 않았다. 대신 렌즈 케이스처럼 작은 목소리로 이제야 숨 좀 쉬겠네라고 속삭였다. 그 한마디가 어두운 방에 등잔불 같은 온기를 퍼뜨렸다. 밤이 깊어가자 세 사람은 묵을처럼 진한 고요 속에서 새 삶을 설계했다. 민수는 시청협동조합 담당자에게 연락해 빈집 활용 지원 사업을 문의했고 리는 베트남 대사관 문화부에 이메일을 보내 한국 농촌 체험, 교류 프로그램 자료를 요청했다. 정숙은 방에 들어가 오래전 남편의 통장을 꺼냈다. 거기에 적힌 적금 만기일이 바로 다음 주였다. 그는 통장을 내려놓고 침상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다. 당신, 내가 많이 늦었지. 그래도 우리 며느리 품어주려 해. 그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기 전에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린이 따뜻한 대추차를 들고 서 있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컵을 받았다. 향긋한 대추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자 가슴이 울컥했다. 고맙다. 짧은 두 글자였지만 린은 순간 울음을 삼키며 허리를 숙였다. 그 허리 위로 정숙의 손이 조심스레 얹혔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어깨를 다독였다. 그날 밤 창호지 문 너머로 스며든 달빛이 한옥 들보를 타고 내려왔다. 세 사람 그림자가 하나, 둘, 세 차례로 포개지며 바닥에 길게 누웠다. 바람이 쓱 지나가도 그림자는 흩어지지 않았다. 서로에게 남긴 상처의 흔적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위를 덮은 신뢰와 책임이 두터운 거즈처럼 포근했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땡하고 울렸다. 정숙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새벽이면 이슬이 내려 씨앗을 깨운다더라. 내 마음도 깨워지나 보다. 리는 고개 숙여 조용히 웃었다. 이 밤 싸늘했던 돌담은 온기를 품은 가을 흙냄새로 스며들고 있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초겨울 서리가 논머리 집단을 희끄무레하게 덮고 지나간 새벽. 마을 회관에는 낯선 SUV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이는 토지개발업체 대표라며 명함을 내밀었고 뒤이어 정숙과 린의 땅 일부가 포함된 농촌형 테마파크 투자 설명서를 꺼냈다. 회관 벽난로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던 부녀회장은 흥분에 눈을 반짝였지만 정숙은 굳은 얼굴로 명함을 돌려주며 우리 집 땅은 팔 생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투자자는 웃음기를 거두지 않았다. 할머니, 시골 땅값 모릅니까? 땅주들 소환장만 돌려도 다 도장 찍어요. 국제결혼 며느리면 더 좋고 서류 빠르게 처리돼요. 그 말에 회관 안이 술렁였다. 리는 순간 귀밑까지 붉어졌지만 눈동자는 날렵하게 빛났다. 그녀는 한국어로 차분히 말했다. 그 땅은 시아버지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팔 권리도 팔 뜻도 없습니다. 투자자가 코웃음 치며 외국인분이 한국 법 좀 아시나 보죠? 라 비아냥대자 리는 가방에서 국문 번역된 공동상속 확인증과 신탁계약서 사본을 꺼내 들었다. 법무부 도장 찍힌 서류입니다. 선동 그만하시고 돌아가십시오. 투자자는 한순간 눈빛이 갈렸다. 이렇게 까다롭게 나오실 줄은 중얼이며 돌아섰지만 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에게 언뜻 외국 며느리 상속 다툼이라는 뉘앙스만 던지고 사라졌다. 다음 날 지역신문 이면에 다문화 며느리 전통 가옥 상속 분쟁? 이라는 자극적 제목이 실리자 마을은 또 한 번 술렁였다. 학교 앞 매점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들이대며 가십을 나눴고 시장통 장꾼들은 여느 때보다 목청을 돋워 외국 며느리 상속 안 된다.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냐로 편이 갈렸다. 마을 어귀에 은근히 외지인이 늘어 불쑥 집 사진을 찍기도 했다. 정숙은 대문 밖 플래시가 번쩍이는 걸 보고 화들짝 놀라 인기척을 쫓아냈다. 문을 닫은 뒤 곧바로 린을 찾아 내가 이 꼴 보자고 상속 지킨다 했니? 라고 쏘아붙였다.
민수까지 달려와 두 사람 사이에 섰다. 그 순간 리는 차분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앞장설게요. 가족 이름을 지키는 게 제 몫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실제로 리는 투자를 빙자한 투기 세력이 농민들을 속여 땅을 넘겨받는 수법을 파헤쳐 온오프라인의 증거를 모았다. 이주 여성 모임 자원봉사자 중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도 있었고 시청 농지 담당 공무원과 연이 닿은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린에게 소문난 분할 매입 용도병 경환지 시나리오 파일을 넘겼다. 린은 자료를 밤새 번역해 A사 30장으로 요약했고 표지에 농촌 난개발 방지 및 문화재적 가치 보호 건의서라고 적었다. 다음 날 구청 민원실. 린은 떨림을 눌러가며 서류를 제출했다. 담당자는 예의 있는 표정으로 이런 건의서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했고 곧바로 도시계획 담당자에게 전달됐다. 며칠 후 열린 구의회 시민발언대. 린은 얇은 한복 저고리 위에 베트남 전통쇼를 둘러 다문화 대표 자격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회관에 지역 방송 카메라까지 들어오자 민수와 정숙은 방청석 통로에 붙어 서서 숨을 삼켰다. 린이 입술을 열었다. 저는 한국 시골에서 시어머니, 남편과 같이 사는 베트남 며느리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의심받고 땅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약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제게 시아버지가 남긴 사랑이고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역사입니다. 돈이 아니라 삶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리자 반대 측 의원들이 가볍게 실소를 흘렸지만 방청석 농민연합 대표가 먼저 박수를 쳤다. 이어 곳곳에서 박수음이 터졌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찰칵거렸다. 그 빛 속에서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발언이 끝난 뒤 복도에서 투자업체 대표가 나타나 국적도 없는 사람이 끼어드는 게 화근이라며 쏘아붙였다. 정숙이 앞으로 나서려 하자 린이 먼저 한 걸음 다가갔다. 국적은 곧 얻을 거고 가족으로서 할 일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어조의 대표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돌아섰다. 기자 몇 명이 린을 둘러싸고 질문을 퍼붓는 동안 정숙은 기둥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큰 세상을 향해 서는 담력, 내가 한평생 거친 논에서 얻은 기백보다 더 단단하다. 마음 구석에서 알 수 없는 벅참이 솟구쳐 눈가를 시렸다. 그날 밤 구의회 공식 SNS와 지역 뉴스에 린의 발언 영상이 올라왔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00회를 넘겼고 댓글엔 진짜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시어머니 복 받으셨다 같은 격려가 달렸다. 반면 투기 세력과 결탁한 것으로 의심받던 부동산 컨설턴트는 실명까지 오르내렸다. 하루 만에 개발 계획은 현장 갈등 조정 필요라는 명목으로 보류됐고 구청장은 문화재청과 함께 전통가옥 보호 연구 용역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사가 이어지자 도시방송국 다큐팀이 정숙의 집을 촬영 장소로 요청해왔다. 처음엔 정숙이 남의 집을 TV에 내걸 순 없다며 거절했지만 린이 우리 이야기보다 농촌 문화와 전통가옥을 보여주자고 설득하자 마침내 허락했다. 촬영 날 현관 마루에 카메라 레일이 설치되고 조명 스크림이 기와 아래까지 걸렸다. PD는 세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을 촬영한다고 했지만 통상적인 다큐멘터리 접근이 아니었다. 이웃 잔칫날 정숙이 농기구 창고에서 낡은 되토리개를 꺼내 자랑할 때 PD가 물었다. 며느님이 아니었으면 이 집 지키기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정숙은 카메라를 곧장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이 흔들렸다. 그러다 린의 얼굴을 한번 보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나 혼자였으면 벌써 넘어갔을지 몰라. 피가 어쨌든 가족은 가족이지. 그녀가 낯선 말투로 멋쩍게 웃자 스태프들 사이에서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그 순간 정숙의 마음속 딱딱한 돌담에서 오래 묵은 벽돌 하나가 스르르 빠져나갔다. 방송이 나간 뒤 전국 농촌 체험 카페와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전통가옥 체험 예약 문의가 쏟아졌다. 마을 이장은 직접 집을 찾아와 체험관 허가도 돕겠다고 약속했다. 대사관에서 문화교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이 도착하고 시청은 전통가옥 보존금 일부를 지원해 겹겹이 낡은 기와를 교체했다. 늦가을 들녘에 공사 발파 대신 망치 두드리는 소리와 베트남 전통악기 단체 소리가 뒤섞여 울렸다.
날이 차가워지자 정숙은 옹기장 독 안에 묵은 된장을 꺼내 타일 공사 인부들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밥상에 앉은 이들이 외국 음악이 배경으로 흐르는 마루에서 고추장 비빔밥을 맛있게 비비는 걸 보고 정숙은 처음으로 저 된장은 며느리가 살려낸 맛이야라고 자랑스레 말했다. 리는 멋쩍은 듯 눈을 내리깔았지만 그의 볼은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다. 체험관 개장 전날 문화재청 음성영상 기록팀이 마지막 인터뷰를 요청했다. 어두운 전통 사랑채에 자리 잡은 카메라 앞 정숙은 한복 저고리 고름을 여미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집안 피 지키겠다고 눈 멀었던 날들이 있었다. 그런데 내 며느리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내 눈을 뜨게 했다. 유산은 물려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있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안다. 인터뷰 막바지 감독이 후회나 미안함 전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자 정숙은 이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다. 린, 미안하다. 정말 고맙다. 리는 카메라 밖에서 다가와 시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 그림자가 촬영 조명 아래 겹쳐지며 카메라 모니터에 길게 비쳤다. 그 풍경은 한 장의 정지화면처럼 찍혀 이후 방송 편집본 엔딩 컷에 사용됐다. 초겨울 바람이 맑은 별빛을 불러오던 밤. 전통가옥 체험관 두 나라 한 집 개관식이 열렸다. 한옥 대청마루엔 이웃들이 들고 온 메밀묵, 베트남식 반시오가 한상 가득했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제기차기와 베트남 제기 닭가우를 번갈아 찼다. 정숙은 붉은 연지 찍은 듯 상기된 얼굴로 손님을 맞았다. 리는 아오자이 위에 두루마기를 걸치고 베트남 커피를 내렸다. 민수는 트랙터 대신 체험관 야외 화덕에 불을 지피며 시어머니표 된장 라면을 끓였다. 방문객 중 한 대학생이 어떤 계기로 이런 공간을 만드셨나요? 묻자 정숙은 찬찬히 웃었다. 외국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건강해졌거든. 내 마음 허리도 내 땅도 말이지. 그 대답에 곳곳에서 잔잔한 웃음이 일었다. 개관식 하이라이트는 전통 홀레복을 입은 문화교류 축하 공연이었다. 리는 베트남 민요, 보우띠엔 끝에 한국 민요, 도라지 타령을 살짝 섞어 부른 뒤 청중에게 한 문장을 함께 따라해 달라고 부탁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입니다. 다소 투박한 문장에 처음엔 정막이 흘렀지만 정숙이 먼저 또렷한 목소리로 받아 외쳤다. 가족은 마음이다. 이어 민수, 이장, 아이들까지 차례차례 소리가 겹치며 대청의 낮은 석가래를 울렸다. 박수 갈채가 마당 벽 넘어 논두까지 흘러갔다. 축제가 끝나고 밤늦도록 손님을 배웅한 뒤 세 사람은 달빛 비친 우물가에 걸터 앉았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우물, 내 아버지가 파고도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고 갔지. 오늘은 아버지 혼도 흡족할 거다. 리는 한 손으로 우물 바가지를 쓰다듬으며 시아버님께도 감사 인사드렸어요라고 속삭였다. 민수는 별빛 바라보다 두 사람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가 다 같이 지켰으니까 앞으로도 함께 지켜요. 세 사람 머리 위로 겨울별 시리우스가 푸른 불꽃을 토해냈다. 몇 달 뒤, 리네 귀화 면접날, 정숙은 들깨 미역국과 베트남식 파인애플 볶음밥을 장만해 도시 외국인청 앞까지 따라갔다. 면접장 문 앞에서 린이 긴장된 숨을 내쉬자 정숙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넌 이미 내 딸이다. 서류는 형식일 뿐이야. 린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고 어머니,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마음은 정말 한국 사람입니다라며 웃었다. 면접은 순조로웠고 담당 심사관은 가족관계 진술서에 시어머니가 직접 장문의 추천서를 써오신 경우는 드뭅니다라며 미소 지었다. 서류 도장을 찍는 도중 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쳤다. 나는 두 나라의 딸, 두 세대의 다리. 봄이 오기 전 체험관은 교육청 연수지정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매달 초등학생들이 방문했다. 아이들은 정숙에게 할머니, 베트남 말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졸랐고 정숙은 머쓱한 웃음 뒤 어눌한 발음으로 수어다이라며 간단한 인사말을 따라했다. 아이들이 깔깔대자 린이 곁에서 정숙 어머니 발음, 베트남 사람보다 좋아요라 농담을 던졌다. 정숙은 손사래를 쳤지만 뺨엔 홍조가 피어올랐다. 집 마당 북서쪽엔 새로 지은 작은 온실이 들어섰다. 린이 고향 채소를 재배하며 문화교육 재료로 쓰기 위해서였다. 어느 봄밤,
정숙이 문살 너머로 온실 불빛을 바라보다 생소한 잎사귀 냄새도 이젠 익숙해졌네라며 중얼거렸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가족이 키우는 새싹이잖아요라고 답했다. 그 말에 정숙은 조용히 웃었다. 꽃샘추위가 옅은 서리를 뿌려도 온실 속 채소는 흙냄새를 품고 싹을 틔웠다. 오늘도 사연부스를 찾아주신 여러분. 한겨울 논둑을 메우던 저녁바람이 어느새 새싹을 깨워 초록빛을 틔우듯 편견으로 얼어붙은 가슴도 사랑과 책임이라는 온기로 서서히 녹습니다. 외국에서 온 며느리를 가족으로 품어 안기까지 피를 먼저 외치던 시어머니 마음엔 오래된 울타리가 있었지만 며느리의 꾸준한 진심은 그 울타리의 작은 문을 만들었고 결국 사랑은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한옥 대청마루 위에 새 길을 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마음 한쪽에 남은 차별과 오해의 얼음을 녹이는 봄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가깝다고 느껴도 여전히 먼 가족의 마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리가 되어 가정을, 동네를, 나라를 한 뼘 더 따뜻하게 잇는 날까지 사연부스는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숨결을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